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다. 토미 라소다.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 to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서입니다. 네, 당일 배송 영화방 제 56방입니다. 지난 55방 웨스턴 리벤지였고요. 오늘 제 56방에서 다룰 영화는 데이빗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입니다. 화제작이죠. 화제작. 네, 화제작이죠. 가장 요즘에 영화를 보시는 사람들이 입소문이 좀 자자하고요.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는 영화가 지금 나를 찾아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흥행 성적도 상당하고 지금 소설도 덕분에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대작 나오기 전에 너무 비수기였기 때문에 그 비수기 속에서 가장 좀 화제가 됐던 영화가 지금 이 나를 찾아주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전혀 볼 생각이 없었는데 박 기사 때문에 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감흥이 막 좋지는 않았어요. 괜히 누군가를 불신하게 되고 이성을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보시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앞에 멘트로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시즌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LG 져서요? 네. 사실 저는 안 보던 야구를 보게 됐습니다. 요즘에 안 보던 야구요? 네. 또 넥센 본다고? 네. 좋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네, 사실 LG가 올라갔어야 삼성을 잡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예, 좀 이렇게 못 맞추는 플레이랑 이런 걸 보면서 정들기 쉬운 팀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국에 LG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LG 팬들 많다고 해도 맞는 건 맞는 거니까요. 어쨌든 넥센의 야구가 굉장히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잘 안 보던 저조차도 보게 되게 하는 그런 야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통과 역사가 길지 않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돈도 벌써 없고요. 자기만의 야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머니볼이라고 그런가요? 그걸? 네, 옛날에 영화 머니볼 있었죠. 네, 그 팀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해갖고 목동 야구장 근처예요. 네.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올 시즌에도 야구를 크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한 3번 정도 직관을 했었습니다. 올해 몇 번 직관했냐? 저 3번 했습니다. 똑같네. 네. 어쨌든 잠실이라 멀어가지고. 네, 어쨌든 가서 봤는데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경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원시원하게. 네. 정말 유명 선수들도 많고 그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팽당에서 왔던 선수들이 네. 또 이름값을 올리는 것도 보고 하니까 예전에 봤던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오클랜드의 빌리빈 구단주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였는데 그렇죠. 누가 나왔었죠? 브래드 피트가 피트 형이 나왔죠. 네. 굉장히 즐겁게 봤었는데 네.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좀 애정이 가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이 사실 매력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LG를 이겨서 좀 마음엔 안 들지만 크게 응원하는 응원단 수도 다른 팀들에 비해 훨씬 적고 네, 아무래도 그렇죠. 돈도 많이 없고 막 그런 상황에서 머리 쓰는 거랑 네. 감독님 머리 쓰는 거랑 투지만 가지고 하는 건데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을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축구는 약간 부자 구단들을 좋아하는데 네. 또 이게 또 성향이 또 그런가 봐요. 야구는 약간 그 머니볼이라는 그 영화를 봐서 그런지 약간 그런 성향의 팀들이 좀 더 애정이 가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다 큰 선수를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키우고 아니면은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유망주들을 데려오고 트레이드 카드를 써서 이렇게 해서 팀을 더 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 과정을 지켜본 분들은 지금의 강팀 넥센이 사실은 되게 야구 중심의 구단이 차근차근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주로 보는 축구에서는 이렇게 덜 만들어진 선수들 이렇게 막 키우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 화나요. 지금 FC 서울이 선수를 키우는 그 과정이 너무나 네, 힘들고. 저는 싫어요. 저는 축구는 다 된 선수를. 네, 다 큰 선수들을 사와야죠. 네. 네, 돈 주고 사와야 됩니다, 사실.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영화를 봐서 그게 되게 뇌리에 세게 박혀 있어서 그런지 네. 약간 그렇게 만들어가지는 팀들이 되게 애정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꼬작 해봐야 뭐 30경기, 40경기인데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키워나간다는 거는 굉장한 팬들의 인내심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그 해외 축구 같은 걸 보더라도 돈 많은 구단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사실 돈 많은 구단한테 점점 정이 가네요. FC 서울 팬 하다 보니까 원래 그래요. 사실 자기 갖지 못한 걸 그리워하나 봐요. 네, 그리고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당장. 근데 야구 구단은 넥센 좋아한다고 해놓고는 지난번에 나한테 넥센 디스하지 않았습니까? 넥센 언제 디스했죠? 타이어에 대해서. 타이어. 네. 넥센 타이어가 사실 안 좋은 건 맞죠. 사실 뭐 제가 이 야구팀에 좀 애정을 느낀다는 건데 여전하네. 네, 넥센 타이어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를 끼는 사람을 저는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요. 네, 사실 흔하진 않죠. 네, 원래 넥센 타이어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그게 그냥 유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왜 유통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데. 지우개예요, 지우개. 되게 싸요. 그리고 싸요. 싸니까 더 많이 쓸 법도 한데 지우개예요. 정말 빨리 닳아집니다. 예, 이게 마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 조금만 달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브레이크가 쭉쭉 밀릴 정도로 굉장히 마모가 심해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가 질이 안 좋죠. 네, 사실. 이런 괴리 현상 때문에 이렇게 프로 기업들이 프로 구단을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업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진 않잖아.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인지도는 많이 쌓았죠. 그것 때문에. 하긴 예. 원래 넥센이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원래 넥센 타이어 하면은 진짜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쩔이 그냥 그 타이어 회사 이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넥센 하니까 뭐 이제 어린애들도 넥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인지도는 많이 올렸죠. 사실 넥센이라는 기업이 그 야구단을 운영한 게 아니죠. 사실 이름을 그 스폰서로 몇 년을 산 거죠. 야구단은 따로 운영되는 체제니까 넥센이라는 팀 자체는 그 자체가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이 두 개밖에 몰랐잖아요. 국산 타이어. 그렇죠. 그랬는데 넥센 타이어 알게 됐고 광고도 하고 그러니까. 네. 한유주 씨가 하나요? 넥센은 한유 씨가 안 하고 아닌가? 그 일본 영화 예전에 있었죠. 러브레터. 네. 예, 그걸로 합니다. 그 소리 지르는 게 넥센 거예요? 네. 그럼 이민정이 어디 올라가고 막 진동 오는 건 뭐였지? 그게 한국이었나 그랬을 그게 거예요. 한국 타이어요? 예. 나 그거 한거 괜찮던데. 예, 그게 괜찮았고 요번에 그 넥센 타이어에서 하는 거 그거는 뭐 이야기가 그거죠. 이유 없이 타이어를 바꿔준다. 고장나면 네. 예, 싸니까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박리담회라 그러죠. 네. 예. 사실 타이어는 안 좋습니다. 사실. 박 기사랑 잡담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잡담이라기보다는 오늘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네. 저희가 재난 경고 하나 있겠습니다. 예, 그쵸. 네, 햄버거 혹시나 저희 같은 희생양이 나올까봐 롯데리아의 신제품이 나왔다고요. 빅불버거 있습니다. 빅불버거. 네, 빅불버거라고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롯데리아는 원래 대형 버거가 다른 햄버거 집에 비해서 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맥도날드로 보면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빅맥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상하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토베도 네, 있고요. 그렇죠. 베토디, 베토디. 베이컨 토마토 디락스 이렇게 있는데 또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와퍼가 있고 관련된 와퍼 시리즈도 많지 않습니까? 와퍼로 종결이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햄버거가 있다고 한다면 또 KFC에는 뭐 타워버거 징거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롯데리아는 옛날에 그 라이스버거. 실패 이후에 아직까지도 제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롯데리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맛이 좋은 햄버거는 불고기 버거입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햄버거가 롯데리아 게 제일 맛있긴 해요. 소스가 대리버거, 뭐 네. 불고기버거 이런 작은 옛날 버거 사이즈는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는 크리스피버거나 라츠버거 이런 거를 내긴 했어도 잘 안 됐었죠. 잘 안 됐죠. 사실. 네. 하지만 이번에 빅불버거라고 빅버거를 하나 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근데 먹어봤더니 이게 불고기버거 그대로
두 개를 겹쳐놓은 그 맛이에요. 패티를 한 장 더 얹고요. 소스를 조금 더 뿌린 격이죠. 네. 그래놓고 가격을 2배로 봤는데 가격이 6,600원이더라고요. 6,600원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당 가서 순두부찌개 한 그릇 먹을 돈입니다, 사실. 네, 뭐 설렁탕, 순두부찌개 이런 걸 사드실 수 있기 때문에 롯데리아가 지금 크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롯데리아 햄버거는 정크푸드 매니아로서 네. 말씀드리는데 롯데리아 햄버거는 사실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강릉에서 잠깐 네. 몇 년 일을 할 때 그쪽에는 이제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KFC나 이런 게 도입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본점에서 안 내줍니다. 지방에 잘. 특히나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서울 와야 먹을 수 있는 햄버거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왜냐면은 지방에서 장사도 잘 안 되고 지금 원주에 생겼다고 하는데 원주에 생긴 것도 체인점이라고 하기도 약간 분점식으로 네. 그렇게 생겼어요. 버거킹의 이름을 따고 버거킹이라고 세우긴 했는데 실제 이렇게 버거킹에서 적용되는 할인 카드나 버거킹에서 자주 하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사장 마음입니다. 분점이죠, 분점. 네. 이름만 갖고 간 거.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긴 하는데 롯데리아가 전국에 가장 많이 퍼져 있죠. 퍼져 있고 촘촘히 퍼져 있는데 저 역시 강릉에 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아침이나 뭐 그런 거를 대신하려고 뭐 먹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도농 격차가 햄버거에도 있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네. 저희 그 강릉에 이제 한참 뜨는 이제 시가지 비슷한 데가 있어요. 네. 교동 쪽에 교동이라고 하는데 그쪽 이제 KFC가 제가 일하던 도중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제 KFC가 생겼어요? KFC 생겼는데 도로가 마비가 됐었어요 그때. KFC가 생겼다고? 예. 쪽 한쪽 차선이 마비가 됐었어요.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예,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김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울을 이렇게 크게 벗어나갖고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딴 데도 왔다 갔다 거리면은 네. 이게 햄버거에 그게 되게 심합니다. 그 패스트푸드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되게 심하고 스타벅스가 어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 되게 심하고요. 이게 되게 심해요. 네, 아무튼 저는 이번 빅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롯데리아를 좀 웬만하면 안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롯데리아는 가장 기본 햄버거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실망이었어요. 그리고 알바가 빨대 갖고 가라고도 안 해가지고 그렇죠. 참 이건 별로였어요. 그리고 음료수랑 얼음이랑 같이 씹어 먹는 네.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음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 네. 얼음에 걸려서. 지금 여러분은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잡담은 충분히 나눠봤고 오늘 예. 다룰 영화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댓글 달렸죠. 네, 박 기사 댓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서 보니까 또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이네요. 네. 사실은 저희가 거의 한 3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희 입을 통해서 네. 나오는 아이디인데 라데시마님입니다. 네. 축구방에 애천을 가지시죠? 예, 영화방에도 찾아주셨는데 누구에게나 찬란한 이 영화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예전 영화지만 비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누구에게나 찬란한 이것도 영화고 비상이라는 영화가 두 편 있죠. 이 이게 감독은 똑같은 신분이고 축구 영화고 다큐 네. 형식의 영화입니다. 아마 감독님이 임유철 감독님이실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축구 관련 다큐멘터리 전문적인 분이실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좀 축구 방송도 하다 보니까 축구에 친숙하고 또 영화 방송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다룰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박 기사가 이거는 어떻게 관심 있나요? 지금 당장 생각은 없습니다. 네. 예, 라데시마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당장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급하게 한번 찾아봤어요. 금방 봤는데 이렇게 상영하는 게 아침 11시 막 이러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영 시간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예, 저희가 지금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제가 볼 수 있는 영화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후 7시, 8시에 이제 상영할 수 있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가능하지. 아침 11시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뭐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다른 식으로 뭐 이렇게 묶어서라도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DVD나 IPTV로 풀리면 그때는 이제 밖에서랑 같이 보고 뭐 영화 만세를 통해서 다루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상 같은 영화는 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 인천 유나이티드 그 장의룡 감독님 시대. 오래됐죠? 옛날에 그 선수 누구죠? 라돈치치. 라돈치치 있고요. 네, 이런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봤었는데 아니 그때 대안이 오기 전이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좀 저희가 접할 수 있다면은 한번 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다룰 영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 하기 전에 저희가 저번 시간부터 생긴 그 신생 코너였죠. 네. 네. 오늘의 박스 오피스. 네. 예. 오늘의 박스 오피스 소개해 주시죠. 11월 5일 박스 오피스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나를 찾아줍니다. 오늘 다룰 영화죠. 네. 10월 23일 개봉했는데 개봉 이후 쭉 1위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을 달리고 있고 사실은 정말 무서운 대작이 지금 나왔는데 네. 오늘 나왔어요. 오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오늘 개봉했죠. 2위로 밀릴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네. 바로 내일 밀리네요. 내일이요. 네, 바로 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2위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네, 우리는 형제입니다. 3위 나의 독재자. 예, 이거를 보니까 저는 이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 나의 독재자 이 영화가 2, 3위를 달리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거는 스크린 쿼터제의 네.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4위는 인터스텔라고요. 참고로 박 기사는 우리는 형제입니다와 나의 독재자 본 상태가 아닙니다. 네. 좀 보진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지난 방송부터? 아니요. 네, 감독님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 저는 생각이 뚜렷합니다. 왜냐면 감독님이 이 방송을 듣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뭐 들으시더라도 어디 찾아올 수는 있겠습니까? 저 우리 게릴라 형식이니까. 네, 저 어차피 가명 쓰고 있고요. 네, 모르기 때문에 네.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찌됐건 저는 이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린 쿼터제의 약간 부작용이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4위는 인터스텔라인데요. 오늘이 6일이죠. 오늘이 네, 6일인데 오늘 6일입니다. 인터스텔라가 밤 12시에 개봉을 하였어요. 너무 이렇게 예매율이 높다 보니까 전야 개봉이라고 하죠? 예, 전야 개봉을 한 건데 그 순위만으로 지금 4위로 올랐습니다. 진짜. 네, 딱 한 회가 풀렸는데 네, 그 한 회만으로도 4위가 될 정도로 객석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요. 예,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한 85% 가까이 예매율이 그러던데 네. 기대가 되는 영화 중에 정말 하나입니다. 5위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고요. 6위는 레드카펫. 이거 다 영화방에서 다뤘던 영화죠. 네, 그렇죠. 7위는 보이우드입니다. 곧 다룰 영화죠. 네,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네, 보이우드. 보이우드. 지금 전- 평론가 평점이 9점을 넘는다고 하네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네. 조금 실수를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좀 보지 않겠습니다. 네. 저 이제 절친 중에 한 분이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해요. 영화 보는 취향이 비슷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추천을 했었어요. 박 기사 요즘 볼 게 뭐 있냐? 그래갖고 보이우드라는 영화 굉장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평점도 엄청 높고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본 거죠. 네. 거의 3시간 가까운 영화라면서요. 네, 그렇죠. 3시간 동안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욕을 하면서 넌 절대 보지 마. 그러면서 알았어. 네가 추천한 건 알겠는데 내가 봤으니까 넌 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나중에 뭐 DVD가 나와도 웬만하면 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보고 나서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남의 의미 없는 15년 동안의 일기장을 아무런 감정 없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지루하게. 뭐 포인트도 없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굴들 똑같이 변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신기한데 네. 그거 빼고는 정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었던 영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볼 생각입니다. 네, 그분이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영화를 본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요. 예.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평론가 평점이 네이버에서 9.5점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평론가들이 상당히 많이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합산이 9.5점일 만큼 높고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좋게 봤던 저의만의 명작이라고 생각했던 영화들에 막 4점, 5점 이렇게 점수를 줬던 평론가도 10점을 준 애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도 계신가요? 빨간 책방에. 그분도 9점인가 10점 줬어요. 그래요? 네. 이동진 씨. 좀 개인적으로 이동진 씨와
취향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취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평론가의 평점이라는 게 나랑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확인하는 계기였고요. 이게 관람객 평점도 8점 이상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취향에 맞으시는 관람객만 다 들어간 게 아닐까. 왜냐면 이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지금 관객 점유율만 높을 뿐이지 상영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14만 명 정도가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만 명이 이 취향이 14만 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저랑은 좀 안 맞는 영화였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긴 저한테 아까 그 영화를 얘기해 주신 분도 영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띄엄띄엄 상영이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보셨거든요. 네. 딱 4명 봤대요. 4명. 네. 본인 포함해서 다 따로 오신 분들 4명 이렇게 해서 봤다니까 취향에 맞으신 분들이 좀 와서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안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8위는 이제 드라큘라. 이거 오래 버티네요. 오래 버티네요, 진짜 생각보다. 10월 8일날 개봉했었는데. 네,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가 내가 잠들기 전에. 네. 그리고 10위가 앵그리스트맨. 네, 앵그리스트맨은 로빈 윌리엄스 유작이죠. 네, 이 배우에 대한 저희가 추모 방송도 했었는데 로빈 윌리엄스와 밀라 쿠니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이상 박 기자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볼 영화로 넘어가도록 하죠. Nick Dunn, you're probably the most hated man in America right now. Did you kill your wife, Nick? Everyone told us and told us marriage is hard work. Not for me and Nick. As you all know, my wife, Amy Elliott Dunn, disappeared 3 days ago. I had nothing to do with the disappearance of my wife. I have nothing to hide. Amy got friends we can talk to? No, not really. You don't know if she has friends, you don't know what she does all day, and you don't know your wife's blood type. Just being a good guy, so everybody can see him being a good guy. Well, you really don't like him, do you? All I'm trying to do is be nice to the people who are volunteering to help find Amy. I will practice believing my husband loves me, but I could be wrong. You ever see that guy in the glasses before? Amy's the kind of girl who attracts admirers. Whoever took her is bound to bring her back. I'm hoping you can tell me what this means. Want to solve Amy's treasure hunt? Seen this girl around here? Yeah, I remember her. I know you. I saw you at the volunteer center. I wanted to help. What she want? She wanted a gun. We are all scared, but we are all here now. I feel like something to be jettisoned if necessary. I feel like I could disappear. The hallmark of a sociopath is a lack of empathy. Amy lost a lot of blood in there, and then somebody mopped it up. Why do they mop up the blood if they're trying to stage a crime scene? Whatever they found, I think it's safe to assume that it's very bad. I finally realized I am frightened of my own husband. I would join you, as if you're doing a deposition. What to say, what not to say. A trained monkey? A trained monkey who doesn't get lethal injections. She's going to eat you alive. You assaulted her? It's not good enough for you? I hit her? It's not even close. Absolutely not. I never touched her. We now believe Nick is involved in the disappearance of our daughter. Without a body, without a murder weapon, their only hope is a confession. Know anything yet? You need to tell me. How was your marriage, Are Nick? you asking me if I killed my wife? Man of my dreams. This man of mine may kill me. What about my son, Nick? This man may kill me. In her own words, This man may truly kill me. You ever hear the expression, simplest answer is often the correct one? Actually, I've never found that to be true. 네, 오늘 볼 영화 박 기사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누르실 때 글씨들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찾아줍니다. 나를 찾아주는 우선은 그 원작이 소설이고요. 실제 이름은 걸곤인가? 곤걸. 아, 곤걸. 걸곤은 뭐냐? 네. 곤걸입니다. 곤걸. 걸곤 괜찮다. 걸곤. 네. 어찌됐건 곤걸인데 네. 이게 출판이 되면서 넘어오면서 출판사에서 약간 바꿨다고 해요. 나를 네. 찾아줘라는 제목으로 바꿨는데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잘 바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찾아줘 이게. 네, 이게 굉장히 좀 잘 바꿨던 제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곤걸 이게 약간 입에 안 달라붙어요. 그렇죠. 둘 다 이름절이라. 걸고는 괜찮은데 곤걸은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줄거리를 대충 보면은요.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커플 닉과 에이미. 결혼 5주년 기념일 아침 에이미가 흔적도 없이 실종된다.
유년 시절 어린이 동화 시리즈 어메이징 에이미의 실제 여주인공이었던 유명 인사 아내가 사라지자 세상은 그녀의 실종 사건으로 떠들썩해진다. 한편 경찰은 에이미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숨겨뒀던 편지들을 통해 그들이 권태기를 겪는 쇼윈도 커플임을 알게 되고 드러나는 단서들은 남편 닉을 유력한 용의자로 가리킨다. 취재거리가 생긴 미디어들은 닉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는데 이게 줄거리입니다. 전체적인. 이 영화의 감독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데이비 핀처 감독님이시죠. 네, 데이비 핀처 같은 경우에는 데뷔작이 에이리언 3예요. 에이리언 시리즈가 1은 리들리 스콧이 감독을 했고요. 2는 제임스 카메론이 했죠. 그리고 3를 데이비 핀처. 이렇게 유명한 명감독들이 에이리언 시리즈를 1, 2, 3, 4 이렇게 감독을 했는데 네. 데이비 핀처 감독은 그 이후에 세븐, 그 다음에 파이트 클럽,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리고 조디악,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영화 골수 팬들 같은 경우에는 파이트 클럽이나 세븐, 조디악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전처럼 삼고 있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예요. 기가 막힌 영화였죠. 저 역시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였는데 그 감독님의 영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영화의 질이 좀 높아 보인다는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데이비 핀처 감독님의 영화를 즐겨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화가 이제까지와는 조금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까지 세븐이나 파이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스릴러라는 자체에 상당 부분 역점을 뒀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더해서 개인의 병리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을 좀 외부의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짓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 영화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적 요소가 또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릴러와 드라마가 결합되어서 약간 이제까지의 데이비 핀처의 영화는 조금은 느낌이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를 봤을 때 아무 사전 정보 없이 보더라도 이거 데이비 핀처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번 영화는 조금은 그렇지 않지 않나, 조금은 낯설지 않았나. 물론 데이비 핀처의 장기는 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연출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로는 그 남자 주연 배우의 벤 애플렉. 사실 저는 이분이 어디 나왔나 한번 봤는데 예전에 아마겟돈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 이후로는 아들로 거의 잠수 타지 않았나요? 사위로. 네, 나오긴 나왔을 텐데 계속해서 이제 망하는 그런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의 작품들을 보니까 제가 본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네, 벤 애플렉이라는 배우가 원래 구디런팅에도 옛날에 나왔었고 그쵸. 청춘 스타로 좀 핫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동안 방황했었죠. 좋은 작품이 없이 애매하다가 얼마 전에 감독으로 전향해서 또 제작자로서 좋은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커리어는 계속 좋다고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자, 우리 여주죠. 이 영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여주인공으로는 로자먼드 파이크가 연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로자먼드 파이크라는 배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에서 그 언니로 나온 배우라고 해요. 네, 덕분에 이번 영화 속에서 도서관에 가서 꺼내는 책이 오만과 편견이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배우가 상당히 미모를 돋보이더라고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든 얼굴을 다 갖고 있어요, 진짜. 지적인 얼굴부터 네. 정말 아줌마스러운 모습, 섹시한 모습, 우아한 모습, 이런 모습을 다 갖고 다 보여주는 게 이번 영화에서 그 여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박 기사가 본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배우가 한번 납치되잖아요. 네. 납치됐을 때 약간 배 나와가지고 정말 맞아요. 헐겁게 해서 풀어진 느낌이 할 때는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것도. 근데 정말 세련된 모습을 할 때는 또 도시 여성 같기도 하고 뉴욕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죠. 그러다가 가정주부로서는 또 단아한 모습도 보여지고 지적인 모습도 있고 정말 복합적인 카멜레온 같은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남자들이 굉장히 환상을 갖고 있는 여자잖아요. 네. 왜냐면은 똑똑하죠. 돈 많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남자들의 심리도 잘 이렇게 움직여서 네. 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판타지를 갖게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자라도 이 여자한테는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연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연기해 줬다가 성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섹시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평소에 막 파티 장면 같을 때는 굉장히 우아하거나 네. 지적인 모습 보여주고, 또 나중에 막 콜라 먹으면서 막 그 꼬물차 타고 다닐 때는 정말 약간 아줌마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정말 히어로가 이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 받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자체가 작품성이 있는 영화인데다가 로자몬드 파이크라는 배우 자체가 이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이 상당히 소화하기 어려운 역할일 수도 있거든요. 어렵죠. 또라이잖아요. 예. 그것도 상또라이인데 또라이의 계급을 칠 수 있다면 진짜 상또라이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최고의 악녀 뭐 이런 걸 뽑잖아요. 네. 최고의 악녀로 지금 종영한 그 장보리. 장보리의 연민정을 뽑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한 수 위입니다. 네, 넘어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머리가 더 똑똑하거든요. 하버드 나왔거든요. 근데 연민정은 하버드는 안 나왔거든요. 네. 네, 그냥 대학교라고 나오는데 하버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더 무서운 여자죠. 네. 더 치밀하고 더 악녀 같고. 정말 대단한 캐릭터를 연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나를 찾아줘가 저는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로 나왔으면 정말 폭발적인 시청률을 펼쳐주지 않았나, 한 회 한 회. 그렇죠. 그리고 네. 매일 신문 기사로 욕이란 욕은 다 처먹었을 것 같은 네, 그런 정말 작품이에요.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그리지 않습니까? 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4년에서 5년 정도 평화롭게 살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죠. 5년째 결혼기념일 때. 5년째 결혼기념일에 집을 나가는데 그게 사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납치된 것처럼 꾸며요. 그리고 나가고 남편은 그게 납치가 아니라고 알게 되고, 납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고, 자작극임을. 하지만 그 경찰이나 언론은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아내를 죽인 살인범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야기가 스릴러로서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네. 이제 초반 한 30분 40분 넘게는 이게 남편 입장 이게 나오고, 그 뒤는 이제 여자 입장,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나중에 뭐 옛날 남자친구를 막 죽이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소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해요. 그게 소설도 진행되는 형식을. 네, 소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반전이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맥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반전이라는 게 시작하고 40분 만에 나오거든요. 네. 네, 그죠? 여자가 살아있다는 반전이. 그래갖고 맥이 빠질 수도 있는데,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전혀 맥이 안 빠지거든요. 그 뒤에 이야기들이 더 흥미진진하고 더 기대가 되고, 뭐 반전 없는 거는 대충 알겠지만서도 눈을 뗄 수 없을 시간을, 나머지 1시간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감독님의 그 연출력도 원작을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관객을 네. 이렇게 갖고 논다고 하나요? 그런 걸 이렇게 막 찍으면서. 네, 관객의 긴장 이런 걸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 딱 어울리죠. 예전에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경우에는 헐리우드의 스릴러 장르 하면은 가장 먼저 꼽혔던 감독이 알프레드 히치콕 아닙니까? 그 이후에 브라이언 드 팔마가 있었고, 지금은 데이비드 핀처 같은 감독이 있는 건데, 알프레드 히치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말을 했죠. 영화를 찍으면서 자신은 관객의 감정이 보인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영화를 찍고 있으면서도 관객이 지금은 많이 쫄아 있고 언제는 많이 긴장을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를 찍는다고 했는데, 정말 찍으면서 관객들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영화 한 편을 정말 팽팽하게 이어가거든요. 그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네. 사실 보이우드가 아까 전에 뭐 거의 상영 시간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죠? 이 영화보다 보이우드가 10에서 20분 정도 길죠. 그 정도 긴데,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지루하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이거를 김기사랑 봤었는데 맨 앞자리에서 봤어요. 목동 CGV에서. 네. 모가지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보다가 사실은. 이게 제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발판도 없냐, 맨 앞자리에. 네, 발판도 없고. 그런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예매했을 때는 앞자리는 다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가운데에다 해놨는데 저희 옆도 다 차지 않았었습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어찌됐건 보면서 모가지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도 눈을 뗄 수 없었던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영화가 카운터 펀치 같은 게 강한 영화가 아니에요. 말씀해주신 그렇죠. 것처럼 한 방에 반전을 노리는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예상치 못했던 게 중간에 한번 던져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시점,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고 계속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도 이야기의 톤은 일정하게 긴장감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흥미를 느낄 법한 치정극. 이거를 좀 싸게 표현하자면 사랑과 전쟁 뭐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죠. 업그레이드판, 헐리우드판 사랑과 전쟁 정도. 그렇죠. 그런 수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도 긴장감이나 영화를 찍어낸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그렇게 저질스럽지는 않거든요. 네. 또 그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 이상의 이야기도 해내죠. 미디어나 아니면은 뭐 자본주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중간부에 들어가 있고. 그거는 그 감독의 생각이 정말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거 막 언론 통해서 막 얘기하는 걸 그걸 보니까 감독이 이거 깔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감독이 대놓고 미디어가 얼마나 속물적인지 그리고 대중들에 의해 호도되는 그런 모습들, 미디어가 호도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블랙 코미디적으로 그려내고자 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장르는 스릴러인데 후반부에 미디어가 전면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블랙 코미디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디어의 되게 무책임한 네. 그런 모습도 되게 보여주는 게 보면은 주인공 닉이죠. 닉한테 나중에 마지막에 인터뷰해줬던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자가 방송에서 계속 가요. 계속 가면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막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쌍둥이 여동생과의 관계도 성적으로 네, 굉장히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던지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부부가 인터뷰할 때 그 닉이 따지죠. 저번에 나를 그렇게 모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선물 사왔다고 그래서 네. 관계를 풀기 위해서 로봇 사왔다. 이게 되게 무책임한 언론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그건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 언론의 무책임한 세태는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극우로 불리는 뭐 폭스 TV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오바마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많이 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일부 몇 개 언론사가 싸잡아서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정 보도를 3, 4면에 조그맣게 내면서도 1면에다가 허위 보도 막 적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떠올리게 할 만큼 내가 한 일에 책임도 없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그거를 향유하는 대중들도 그저 미디어를 소비할 뿐인 그런 모습들을 이 영화가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모습이랑 뭐 사뭇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만큼 네. 되게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톤이 그런 식으로 블랙 코미디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저는 주인공 닉이 흑인 변호사 있잖아요. 네. 그 변호사를 고용하는 시점부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뉴욕으로 건너갔나? 어디로 날아가잖아요. 네. 어디로 날아가가지고 도시에서 닉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닉이 결백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임해서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진실을 추적하겠다. 아내는 혼자 사라졌고 아내의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 죽었다면 내가 아내의 살인범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돌아가요. 그렇죠. 결국은 아내가 치밀하게 짜놓은 판에 의해서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살인범으로 몰려고 하는 거였고 남편은 그 커다란 판 속에서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보지만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계속 남편의 피해자임을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남편의 시선에서 남편이 진실을 증명하려는 그리고 함께 경찰의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다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 이후부터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남편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론의 마음을 얻는 그런 걸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토크쇼 같은 거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막 쇼하잖아요. 이것저것 나가서 발언도 하고.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랑 좀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네. 걔네들은 약간 배심원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여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웃긴 게 저희도 영화를 초반에 보면은 그 닉을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도 범인으로 몰아가죠. 네. 그리고 뭐 나쁜 놈 취급을 하고 뭐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 영화에서 나오는 여론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었거든요. 왜냐면은 닉이 되게 어눌해요. 되게 어눌하고 표정을 봐도 뭐 알지도 못하겠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얘가 진짜 죽인 거 맞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되게 어리석하고 어리숙하고 되게 허점도 많이 보이고 네. 그냥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 똑똑한 거였죠. 나중에 토크쇼 하는 걸 보니까 똑똑한 거더라고. 이 새끼도 알 수 없는 새끼야. 얘도 똑같아. 그 에임이랑 똑같은 애야. 그러니까 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관객들이 모르겠더라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결말까지 본다고 해도 과연 닉이라는 애가 우리가 옹호할 만큼 주인공으로서 결백하고 순수하고 그런 사람일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뉘앙스가 감춰져 있는 게 아직도 많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반부에는 닉의 입장이 보여지다가 후반부에는 에이미가 써놓은 조작된 일기장이 발견되면서 그 일기장의 이야기들이 보여지죠. 그러면 이 일기장이 다 거짓이어야 되는데 이 일기장에도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기장에 따르면 닉은 무책임한 남편이고 결혼하고부터는 되게 무능력했고 결혼하기 전엔 매력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나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자신한테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가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한 게 거짓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 보면은 닉이 이 여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닉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애매한 영화적 뉘앙스 이런 것들을 볼 때 닉이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러 가기 전에 목덜미를 이렇게 벽으로 밀쳐요. 그죠. 그걸 보니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닉이 때렸을 수도 있고 때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 적어도 어느 쪽이 진실이다라고 온전히 내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현 상황만을 보여준 거죠. 이 보면 역시 부부관계는 본인들밖에 모릅니다. 네. 그렇죠. 부부관계는 본인들밖에 모르고 이 영화 자체가 쇼윈도 부부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자신의 내밀한 그런 모습들과 밖에 보여지는 모습들과의 그런 격차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새삼스럽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의 후반부에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한 이후부터는 여론을 호감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판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그로부터 감독은 미디어가 얼마나 속물적인지 그리고 진실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전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TV는 진실의 규명보다는 시청률에만 관심이 있고 시청자 역시도 진실보다는 가십거리, 더욱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원해요. 그리고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첫 마디가 내 수입료는 얼마다라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그게 다 이게 얽히고 얽힌 게 다 그건 것 같아요. 약간 사업적 마인드? 약간 그런 게 계속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자본주의 정말로. 왜냐면은 에이미 자체도 약간 그 쇼윈도 부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예, 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계속해서 어메이징 에이미 뭐 그렇게 해서 살아라 이걸 압박받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도 되게 자기는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여자가 된 거죠. 네. 그 남자가 보기에.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섹시한 모습도 있고 지적인 그죠. 모습도 있고 정말 완벽한 여자로 커왔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다면적인 모습을 다 갖출 수 있는. 그쵸. 어메이징 에이미가 정말 어메이징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컸는데 완벽한 결혼 생활까지도 꿈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처럼 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그런 거를 꿈꿨었는데 결국에는 그 설탕 키스 비슷한 그걸로 바람 피는 거를 목격을 하잖아요. 그 네. 순간 다 깨진 거예요. 그 에이미는. 그러니까 에이미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쇼윈도 부부로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던 그 상황 자체도 깨져버리니까 빡이 도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그 예전에 남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뒷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 뒷이야기들도 에이미랑 사귀었던 남자들이 그 에이미의 욕구라 그러나요? 그 완벽해야 한다는 그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해 주니까 정말로 뭐 잔인하다 수 있을 만큼 뭐 그런 약간 복수 아닌 복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닉이
참고 참았던 에이미도 좀 참았을 거예요. 많이 참은 것처럼 예, 보이죠. 많이 참다가 그 장면이 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 눈이 돌아간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범행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정말 작가답게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야기가 펼쳐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은 또 에이미가 정말 나쁜 년, 정말 쌍년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라온 환경이 그랬는데 그거를 실망시킨 게 또 닉이었으니까 그걸 보고 결혼해놓고 실망시킨 게 닉이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같고 그것도 되게 약간 사업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한 거고 그 닉 걔도 약간은 그랬던 게 이제 에이미를 꼬시는 과정에서 되게 말 되게 잘하잖아요. 그 기자들 모였을 때 네. 자기가 딱 가서 구출해 주듯이 인터뷰할 때 또 그러죠. 네. 대가리 존나 좋은 새끼예요, 진짜. 그러다 일부러 뭐 사탕 그 뭐냐 공장인가요? 네. 설탕 공장 그런 데 가갖고 예. 키스하면서 예. 말도 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거기서 무슨 말하면서 어쩔 수 없이 키스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꼬시는데 걔도 그렇고요. 여기 나오는 변호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형사도 나중에 두 사람이 같이 산다고 했을 때 뭐 합쳤으니까 어찌됐건 사세요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수사는 종결됐고 자신은 할 여력이 없다. 떠납니다. 다 사업적인 다 관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딱 그게 아니었던 거는 닉의 동생 쌍둥이 동생 빼고는 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정의나 진실 이런 거를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진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고 정의나 진실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모든 걸 바친 사람은 없었고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만큼만 했던 그런 것만을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죠. 네. 아까 박 기사가 말해준 것처럼 영화의 피해자는 닉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화 중반에 드러나는 대사처럼 에이미도 그 부모한테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왔으니까요. 그 엄마의 소설을 통해서. 학대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는 어메이징 에이미라는 책을 썼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대상으로 한 거죠. 에이미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 소설 속의 에이미는 실제 에이미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잘 나가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에이미는 끊임없이 그 어머니의 소설 속의 에이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고, 항상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듯한, 뭔가 벗어난 듯한 느낌을 받아왔고, 그리고 부모는 거기에 맞게끔 억지로 키웠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왜곡되어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미디어죠. 작은 미디어죠. 그 책을 통해서 에이미가 공개되어 왔고, 에이미는 그 외부에 공개된 자신에게 맞춰야만 했으니까, 그 자체가 미디어한테 망가진 삶을 살아야 했던, 왜곡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로부터 미디어와 여론을 이용하고 또 상대하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영화가 왜 곤걸일까? 곤걸 하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여자가 어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에이미가 영화 속에서 30대 중후반이 돼 보이는데 걸 하면은 소녀잖아요. 그 어메이징 에이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도 있을 거고 와이프도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왜 소녀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어메이징 에이미 시대의 그 에이미에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진짜 자랐어야 할 소녀 시절의 에이미는 없는 거죠. 떠나서. 그 시절부터 철저하게 소설에 맞춰서 외부의 기대에 맞춰서 자랐던 에이미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에이미의 기준에 맞게 다른 남자들을 자신의 기준에 또 맞춰서 또 다른 그런 것들로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못 맞췄으니까 걔네를 계속 고통을 줬던 거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기준을 막 깨부수는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닉이라는 정말 자신의 확실한 왕자님 같이 와가지고 멋진 성인 남성처럼 와가지고 아 얘는 소년이 아니구나 하면서 걸이 아닌 여성으로서 같이 결합을 했는데 이 남자가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무책임하고 다시 소년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다시 어메이징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영화가 결국 미디어가 만들어낸 그런 허상에 파괴되어 버리는 이야기 그리고 한편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고 소녀 시절에서 멈춘 그런 아이의 뭔가 왜곡된 심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보는 내내. 그래서 보이후드라는 영화를 제가 봤다고 했는데 어제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소년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같은 기준으로 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를 보면은 에이미라는 아이가 왜
여자가 되지 못했는지, 사랑받는 여자가 되지 못했는지가 그려지고, 또 어째서 다른 남성들도 어른으로 가는데 실패했는지, 예를 들면 에이미의 전 남자친구들은 다 어른으로 가는데 실패했잖아요.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렸잖아요. 에이미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냥 이 두 영화의 연관성을 어떤 부분에서는 찾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명확하게 그려지는 영화는 아니었는데 톤 자체는 사랑과 전쟁 시즌2 같은 느낌이 많이 들면서도 스릴러로서의 품격 있는 요소도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데이비드 핀처가 하고자 하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과 또 왜곡되어 버린 자연스럽게 여성으로 크지 못한 그 에이미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잘 드러나고 영화 한 편의 영화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즐길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디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바람핀 그 학생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학생이 나중에 인터뷰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뷰할 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예전에 그 루인스키 네. 사건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매장이잖아. 매장. 그렇죠. 매장인데 그 아가씨는 되게 조신한 옷을 입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루인스키가 그 예전에 그 스캔들 이후로 되게 떴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일개 비서에서 잡지에 화보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막 떴잖아요. 그걸 그 학생이 노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이런 게 유럽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점일 수 있는데 유럽에서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 축구 선수들 일부 축구 선수들과 이렇게 뭐 하룻밤 잠을 잤다. 그걸 본인들이 폭로를 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스타가 돼요. 인터뷰들이 쇄도하고 네. 뭐 나는 뭐 리벨이랑 잤어, 막 뭐 앙리랑 잤어,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 인터뷰가 쇄도하고 화보 찍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걸 이용해갖고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자도 거기서 뻑표를 날리는 순간부터 쟤 버리고 내 갈 길 찾아야겠다 해갖고 인생을 아예 그쪽으로 돌려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딱 보는데 딱 루인스키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네. 루인스키도 그때 되게 조신하게 입고 와서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클린턴은 이제 힐러리한테 돌아가겠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똑같죠. 네, 구도가 똑같고 그런 설정이 워낙 많잖아요. 유명인들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그 자신이 이렇게 성공해버리는, 그리고 자신은 되게 조신한 척하면서 사실은 미디어에 의해서 소비되면서 자신의 부유함도 획득하고. 일단 우리랑은 되게 다른 네. 그 환경이라서 좀 가능한 건데 저희는 보면서 축구를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유럽에서 뭐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좀 접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막 이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래갖고 뜨려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것도 약간의 미디어를 네. 깔라고 감독이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 되게 그럴듯하네요. 네. 정말 이 영화가 되게 많은 상징적인 요소를 안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젤리곰 던지는 거나 뭐 이렇게 르윈스키 이야기 나오는 거나 이렇게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이 그 토크쇼 같은 거나 정말 미국에 현실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그 속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수임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진실을 규명할 의사도 없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진실은 묻어놓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경찰과 변호사가 떠나잖아요. 그리고 닉 자체도 자신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아내하고 맞설 용기가 없어요. 자신도 그냥 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쩌면 더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직 동생만이 화를 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분개하죠. 이 영화는 결국은 모두가 떠나버리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결국은 진실은 그대로 침잠해버리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를 보는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는 모두가 사실 진실을 진짜 알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고 사랑 그 자체 뭐 이런 것들을 소중히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 사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부분이 많죠. 미디어에 의해서 진실이 규명된다기보다는 대중들이 소비하는 그대로 흘러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예처럼 더 심각한 상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블랙 코미디적으로 형상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박기사,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던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고,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도서관 씬이 좀 많이 생각이 나고요. 어떤 점에서요? 도서관 씬이 굉장히 이제 에이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성들이 에이미를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네, 남자라면 에이미였죠, 그 도서관 씬. 그렇죠. 도서관 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로맨틱한 부분일 수 있는데, 설탕 날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로맨스가 판치는 대한민국 드라마 아닙니까? 네. 뭐든지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미드, 그 다음에 일드, 그 다음에 한드, 이런데, 거기서 좀 다른 게, 미국 드라마에서 의학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에서는 의사들이 사랑을 하고, 네. 법정 드라마에서는 미드에서는 검사나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법정 드라마에서는 변호사나 검사들이 사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로맨스거든요, 사실. 특히 공중파는. 그러네. 요리사들도 사랑하고. 요리는 사랑하고. 요리 드라마가 없죠, 사실. 네. 사랑을 하니까 다. 원래 다 로맨스예요. 그런 로맨스에서도 굉장히 신선했던 장면이 그 설탕 날리는 그 씬이 굉장히 좀 신선했었습니다. 이렇게 로맨스에 익숙한 한국 관객한테도 그렇죠. 신선하게 다가오는 설탕 키스. 저희한테도 신선했으니까 굉장히 신선했던 거죠. 네. 그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첫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이 똑같아요. 네,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 네, 제가 첫 장면 때 그 머리를 쓰다듬다가 되게 그 금발머리에 호리호리해 보이고 예쁘게 생긴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대사를 치죠. 아내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나는 생각한다. 그녀의 두개골을 깨고 뇌를 꺼내 그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오프닝 때 봤을 때 그때 느낌은 와이프가 엄청 그 순해 보이고 그리고 되게 조신해 보이고 그다음에 되게 지적이면서 되게 이렇게 참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봐요, 닉을. 그래서 닉이 그 대사를 치잖아요. 머리를 쪼개서 두개골을 갈라서. 그 뒤부터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는데, 그때 그 대사를 치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닉이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이게 막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끝에서는 왜 닉이 그 얘기를 했는지 관객들도 아는 거죠. 이 여자의 머리를 쪼개서 뇌를 꺼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 순간에 이제 에이미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봤을 때랑 마지막 장면이랑 느낌이 확 다르죠. 네, 느낌이 확 다르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대사를 쳤던 거, 그리고 그 장면이 이제 엔딩이었잖아요. 그래갖고 닉이 정말 강한 마음을 먹고 이 여자랑 사는구나,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나중에는 닉이 가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첫 장면에서 그 대사를 하고 마지막 장면에서 대사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느낌인지 달랐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닉이 그 대사를 하고 영화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닉이 무슨 생각으로 에이미랑 같이 살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 라는 여운을 남기게 하는 그런 장면이어서 굉장히 좀 인상이 심하게 남았습니다, 그 장면이. 네. 사실 정말 똑같은 장면인데 처음과 끝의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쵸. 너무나 달라서 저는 이 시점이 다른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사실은 처음은 정말 좋았을 때 5년 전에 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고, 마지막 장면은 정말 5년 후에 똑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싶을 만큼 두 장면의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근데 분명히 같은 장면에 같은 대사니까 그쵸. 같은 장면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 그렇다면은 마지막엔 닉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쵸. 라는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도 사실 이 영화에서 이야기해볼 만한 장면들이 정말 많이 있었네요. 네, 그 감독이 제가 연출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머리 좋게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좀 탄탄하다는 느낌도 받았고 스토리상이 소설 원작이니까. 예, 굉장히 좀 저는 좋은 영화 보고 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 스릴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피 나오고 이런 거. 네. 근데 굉장히 재밌게 본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이제 여자가 돈을 갖고 튀어요. 현찰을 가득 해가지고 배에 차잖아요. 네. 현찰을 배에 차고 그 위에 옷을 겹겹이 입어서 원래 몸매가 막 뚱뚱한 여자인 것처럼 하고 그 상태로 중고차를 허름해 보이는 중고차를 몰고 떠나는데 막 도주 중에 어느 모텔에 들르죠. 네. 그래서 모텔에서 어찌어찌 며칠 지내다가 옆방 사람이랑 친해지게 돼요. 네. 옆방 사는 여자애랑 친해지게 되는데 걔한테 나중에 돈을 뜯깁니다. 현찰을. 걔랑 어떤 남자애가 들어와가지고 돈 많은 거 알고 들어와가지고 돈을 뜯기면서 여자애가 얘를 밀치죠. 벽에 쾅 이렇게 주워박으면서 너 누구한테 맞아본 적 없지 아직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누구한테 맞아본 적도 없지. 그러니까 에이미는 사실 얘네보다 클래스, 미친년이나 범죄인 클래스로 따지면 훨씬 하이 클래스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1대1로 어떤 악질 범죄로 1대1로 대결을 하게 되면 절대 얘네를 잡아먹으면 먹었지 먹힐 애가 아닌데 아직은 머리로만 해봤지 한 번도 실행을 해본 적은 없는 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메이징 에이미 그대로 살고 있었던 아이인 거고 이런 그 범죄 속에서 자란 애들이랑은 사실 질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맞으면서 깨져버리는 그게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 직접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되게 계기로서 괜찮은 장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연히 한 대 맞고 나서 깨지고 나서 속이 비틀린 거지 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되게 심리 스릴러 뭐 이런 부분만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부분이 많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치정극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개인적으로 조금은 있었어요. 네. 자, 이 영화 좋은 배우 몹쓸 배우 시간으로 가죠. 네. 밖에서 먼저 좋은 배우 뽑아볼까요? 저는 이 영화에서 뭐 좋은 배우를 뽑는다고 하면은 단연 그 로저먼드 파이크죠. 네.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사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메이징 에이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던 다채로운 매력, 그 매력을 다 가진 여성이 제대로 캐스팅이 돼가지고 이 영화에서 자신의 매력을 한껏 뽐내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미친년처럼 그 막 혼자서 와인병 가지고 상처 내고 그 다음에 개처럼 끌려가는 연기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섬뜩섬뜩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연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보는 내내 좀 하게 만든 배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닉도 네. 약간은 게을러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막 살을 찌우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고 뭐 충분히 어수룩한 연기랑 그런 것도 잘해주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는 그 로저먼드 파이크 그 에이미 역을 맡은 그 배우가 너무나 월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야, 근데 그거 좋지 않았냐? 그 닉이 처음에 등장할 때 신발 봤어요? 신발끈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닉이 신발끈이 풀려 있어요. 근데 그게 딱 캐릭터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디테일 하나가. 그러니까 되게 나태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실직한 남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신발끈 풀려 있는데 집까지 와서 안 묶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표현을 해준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캐릭터가 끝났거든요. 되게 세세하게 잘 표현을 해줬네요. 네. 자, 어쨌든 저도 로저먼드 파이크를 뽑고요. 분명 대단했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의 영화 속에서 악녀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연민정, 뭐 장서희 씨가 옛날에 점 찍고 돌아오는 애, 그렇죠. 뭐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미저리 이 말이 아직까지 그냥 일반 명사처럼 통용될 만큼 미저리 그 당시에 애니 웰키스 캐릭터 이게 대단했거든요. 근데 그 애니 웰키스가 집 밖으로 나온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저리가 집 밖으로 나와서 활보하는 그 정도의 캐릭터가 보여진 것 같아서 거의 2014년판 미저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거의 정말 대단하죠. 역대급 악녀 캐릭터를 창조했어요. 저는 사실 그 저희가 이제 영화 그 제를 하잖아요. 네. 영화상을 주는데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항상 얘기하던 게 디카프리오 형이었어요. 네. 네. 디카 형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배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네.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정해야 될지
심히 고민을 해보다가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도 다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 번씩 생각을 해두세요. 네. 어떤 배우가 나는 주연상으로 좋을까, 적합할까? 라데시마님께서 라돈치치 뭐 이렇게 괜찮네요, 그거. 근데 사실은 라돈치치는 그 기상 자체는 네. 올해 개봉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네. 라데시마님. 네. 이게 애청자라고 해서 딱히 다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밖에서 축구방 당장인데도. 아, 그럼요. 다 공평해야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영화 몹쓸 배우를 뽑는다면 누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영화에서 몹쓸 배우를 찾을 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영화를 보는데. 네. 감독이 되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원래 원작이 그런 건지 약간 열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유능한 변호사도 흑인이었고요. 주류가 아니죠, 사실은. 네. 그리고 되게 유능한 형사는 여자였어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자 형사를 뽑으려고 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에이미의 아버지를 뽑겠습니다. 에이미의 아버지. 네. 네. 한 게 없습니다. 엄마는 자주 보였는데 네. 에이미의 아버지는 좀 보이지 않네요. 네. 아니었으면은 그 이웃집 여자를 뽑을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여자를 뽑으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에이미의 아빠. 에이미의 아빠는 전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에이미가 자신의 남자친구들을 속박하고 완전히 자신이 지배했던 것처럼 에이미의 엄마가 그 아버지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캐릭터가 없고 완전히 보조하는 비석군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 캐릭터가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그런 느낌이 느껴질 정도여서 저는 아버지는 연기를 잘했다고 보고요. 네. 저는 가장 아쉬웠던 배우가 그 바람핀 여자애 10대. 아, 예. 네, 그 캐릭터가 너무 골벼 보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골빈 애가 있을까 싶을 만큼 거의 섹스에 미친 애 같더라고요. 감정에 미치고. 근데 어리니까. 그 정도일 수 있을까? 미성년자에서 이제 갓 20살 된 애였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 나이 때. 아무튼 근데 몸매는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자, 좋은 배우, 몹쓸 배우 뽑아봤고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추천을 하겠습니다. 추천사는요? 네, 저의 추천사는요. 같은 오프닝과 엔딩, 소름 돋게 다른 느낌. 네, 이렇게 추천사를 하고요. 깔끔하네. 예, 이 다른 느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했군요. 이병헌 씨한테 추천한다고. 예, 저는 이병헌 씨한테 추천하고 싶다고 언제였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네. 예,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지난 방송 웨스턴 리벤지 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우리 앞으로 이 코너 해도 되겠네요. 추천을 하면은 누구한테 추천할지를 하는 거야. 예. 그것까지 생각해 오기로.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이제 MC몽을 향해서 추천할 영화를 좀 찾아봐야겠네요, 개인적으로. MC몽 마음에 안 들어요, 요즘에? 저는 약간 그 대몽항쟁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사람들이. 네, 저도 거기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친구랑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는 MC몽을 약간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 혹시 군대를 다 다녀온 친구인가요? 네. 사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법을 들려줬어요. 네. 31살인가 그랬는데 MC몽이 원하면은 와라 그래갖고 열러줬는데 그때부터 잠수를 탄 거예요. 그때부터 활동을 안 했죠. 네. 그 다음에 뭐 군대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그 뒤로는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 35살 생일 지나자마자 바로 나왔습니다. 10월인가 9월이 생일이었어요. 네. 지나자마자 바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이단협착이라는 그 유명 작곡가 2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작곡가 협회에 이렇게 보니까 매니저 이름이 껴있더라고요. MC몽 매니저 이름이. 네. 예, 그걸로 돈을 벌고 있던 거죠. 5년 동안. 그게 자숙한 모습이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생일 지나고 나온 것도 굉장히 얄밉고 저는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 자숙이라는 거에 내면 그러니까 진실성 이런 것들을 좀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치몽 그러잖아요. 네. 발치는 되는데 왜 발찌는 안 되냐? 고용 보고 나와라 이거죠. 네. 왜 발치는 되고 전자발찌는 안 되냐 이거죠. 그럼 고용 보고 나와라 이거는 거예요. 그럼 다 나와서 같이 해야죠.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대몽항쟁이의 그런 기운을 잔뜩 쏘아주고 왔습니다. 사실 이거를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뭐 이렇게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은 일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늘의 유머인가 그래갖고 이쪽은 되게 약간 진보. 네. 그다음에 일베는 되게 그 보수, 우파, 좌파 뭐 이게 있는데 이 두 사이트들이 합심을 한 게 요번이 처음이랍니다. 대몽강등 때. 네. 그래가지고 MC몽 나왔을 때 실시간 검색어 하루 종일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뭡니까? 멸공의 횃불이었어요. 아, 멸공의 횃불? 예. 그게 군대 그거? 예, 그게 MC몽 검색어 위에 계속 써 있었거든요. 네. 그게 네이버, 다음 전부 다 그 사이트를 장악해가지고 예, 멸공의 횃불이 굉장히 높게 있었고, 그다음에 멸공의 횃불 그 노래 군가 자체가 멜론 차트에서 80몇 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고 해요. 군가가 나온 최초로. 아, 나 멸공의 횃불 까먹었다. 어떻게 시작하지? 나도 까먹었어. 네. 전역한 지가 돼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걸 보니까 딱히 특히나 남자로서는 사실 저는 유승준한테는 되게 관대한 편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걔는 외국에서 살다 오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원래 질이 나쁜 거예요, 사실. 그 과정을 보면은 좀 더 악질적이라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이빨을 그렇게 뽑고. 네. 그건 아니죠. 사이코패스죠. 네. 언젠가 박 기사가 MC몽을 추천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네. 영화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영화가 보말입니다. 예. 생각할 거리가 많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였으면 분명하지만 그리고 연출도 잘 됐고요, 물론. 하지만 이 영화의 기본적인 이야기 자체가 치정극이었다는데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새롭다고 보기만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제기도 아니었고 이야기 자체도 치정극에 불과했다면 제가 기대했던 데이비드 핀처의 그런 뭐랄까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영화였지만 그래도 추천을 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말을 주고요. 자, 오늘 다룬 영화는 당일 배송 영화방 제 56방에서 다룬 영화는 나를 찾아줘였습니다. 사실 나를 찾아준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결혼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를 만나기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진짜로. 네. 저도 물론 영화를 보고 나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나를 찾아줘를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 기사가 네이버 다음 다 메인에 걸렸습니다. 근데 축하합니다. 거기에 댓글을 봤더니 좀 흥미로운 댓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먼저 다음에 쉐이크 만수르? 만수르잖아. 쉐이크 만수르. 쉐이크 만수르님. 야, 만수르 형님이 요번에 네. 그 레알 구장에 베르나베우에 레알 구장에? 레알도 샀어요? 아니잖아. 레알을 산 게 아니라 네. 지금 레알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석유 협회 그거예요. 네. 거기 회장이 만수르예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그 레알 구장이 오래됐다. 6천억을 들여서 네. 의자랑 이런 거를 다 개선시켜준다 그래요. 자기가? 네. 또 자비로? 네. 나 진짜.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네. 네. 사실 은혜로운 거는 그쪽의 땅이지만, 어쨌든 지금 땅 주인이시니까. 야, 진짜 그 맨체스터라는 도시 자체를 몇 년 만에 그렇게 쑥 바꿔주더니 거기 가면은 쇼핑몰부터 장난 아니래요. 지금 짓고 있는 게. 그게 뭐 내년에 다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호주 구단도 한 개 인수했죠. 그리고 미국에도 구단 한 개 인수하고요. 이제 레알한테까지. 그래갖고 아부다비 베르나베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부다비. 자기네 그 왕가 이름을 따서. 네. 정말 은혜로우신 쉐이크 만수르님.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 영화는 미디어에 놀아나는 멍청한 대중을 조롱하고 있다. 이 영화 보고 나오는데 바로 옆 모니터에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광고하더라. 크크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이 영화 보기 전에 1.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먼저 보고 2. 나를 찾아줘를 본 다음에 3.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봐라. 딱 3박자가 쿵쿵 짝짝 맞는 영화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다음 아일랜드님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영화 보고 엘리베이터에서 옆에 있던 여자가 자기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다행이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런 여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사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집에 일기장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도 댓글이 좀 달렸는데요. 먼저 WISD 어쩌고님께서 네. 병원아 이 영화 좀 봐라. 아, 박 기사랑 똑같네요. 맞죠? 네.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되게 대중의 일부입니다, 정말. 네, 여기에 추천이 82명이고 비추가 2명이거든요. 네. 그랬더니 비공감은 병원이가 눌렀냐? 이렇게 또 댓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흥미롭고, 그 다음에 시안님께서 머리가 똑똑한 여자의 복수극이지 소설을 쓸 정도로 치밀한 생각의 깊이를 갖고 있는 여자의 뒤통수 범죄. 비록 중간에 나쁜 짓에 나름 달통한 인간들에 의해 깨져버렸지만 난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얼빵한 남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참하게 죽은 사이코남도 아니고 여영사. 나름 수집된 증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냥 편하게 가네. 대부분의 경찰이 다 이래. 경찰은 진실보단 사건 해결을 원하지. 누가 진범이든 관심 없어. 범인만 있으면 돼. 대중도 마찬가지야. 자극적이기만 하면 돼.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게 찍으면 진실이고 뭐고 안 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뭐 굉장히 날카롭네요. 네,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좀 더 시니컬하게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갓즈님이 달아주신 댓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모두 우리 자신 스스로에 들이대는 잣대보다 남에게, 친구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기에 상대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아서 더 실망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영화 속의 에이미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생각한다.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팟캐스트에 달아주셨으면 좀 네. 더 방송이 재밌었겠지만. 그러네요. 네. 진짜 이걸 읽는 재미랑 이렇게 얘기하는 재미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기사 댓글로 읽어야 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은 만약에 이게 메인으로 안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남의 기사 댓글을 한번 이렇게 읽어가는 시간도 있었으면은 재밌을 것 같네요. 딴 사람 기사 댓글이요? 네, 딴 사람 기사 댓글이요.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럴까요? 네. 네, 그것도 좀 흥미로울 수 있게 우리 댓글 안 달리면 남의 댓글로. 남의 댓글 뭐 달아도 그건 뭐 저작권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축구방에서 네. 해외 축구방에서 저작권을 신경을 잘 안 쓰기로 신해철 방송을 음악을 막 하더라. 추모 방송이라 치고. 왜냐면은 그게 저작권이 안 걸릴 수도 있는 게 네. 제가 상업적 하는 목적도 아니고 네. 제가 일부러 그거를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해갖고 바로 녹음을 하던가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CD를 넣어서 오디오를 그대로 녹음을 한 거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카페에서 잡음이 들어가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팟캐스트에서는 그게 저작권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지우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왜냐면은 해철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네. 신해철 씨는 관대하게 용서해 주실 것 같지만 그렇죠. 다른 가수는 함부로 하지 마. DPS에서 보호해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 군가 이런 거는 안 되나? 멸공의 뿔? 요즘 군대 놈들이 더 무서워. 그래? 자, 어쨌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밖에서 다음 코너 뭔가요? 다음 코너는 이제 개봉할 영화입니다. 네, 다음 주 개봉 영화. 다음 주 개봉 영화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일날 하고 있는데 다다음 주네요, 정확하게 보면. 네. 예, 그래서 뭐 전부 다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사실 뭐 일주일 앞두고도 개봉한 영화들이 있으니까. 근데 11월 달에는 워낙 강력한 게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침체기입니다. 뭐 메멘토가 뭐 재개봉한다 뭐 이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영화로 이제 26년을 만들었던 감독이 봄이라는 영화로 11월 20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26년 혹시 보셨나요? 저 안 봤어요. 저 봤는데 보고 싶지 않네요. 네. 뭐 박영호도 나오고요. 김서영 씨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게 그거구나. 김서영 씨 눈물로 엄청 광고했어요. 그래요? 뉴스에. 이게 뭐냐면 어느 조각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자신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 그거를 추억하는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우영 씨라는 이 배우가 전라노출 나온다고 해서 막 화제를 모으더라고요. 근데 안 볼 겁니다. 이 감독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흥미가 사람들이 되는 게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영화입니다. 뭐 김상경 씨 나오고요. 문정희 씨, 최정환 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최정환 씨가 영화는 오랜만이네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봄이나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뭐 이런 영화가 나오는 거는 스크린 쿼터제의 부작용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스크린 쿼터 옹호하기 때문에 박기사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라는 영화가 또 재개봉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죠? 로만 폴란스키라는 명감독의 영화입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봤는데 테스를 저는 EBS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이게 몇 달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달 전에 본 영화였는데 되게 길긴 한데 재밌더라고요. 네, 이것도 재개봉이죠. 1979년작인데. 재개봉인데 보시려면은 잘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화제가 되죠. 두 작품이 화제가 됩니다. 인터스텔라의 가장 큰 대항마가 될 영화들인데 이제 퓨리라는 영화. 브래드 피트가 이제 주인공이죠. 그리고 로건 레먼. 사실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죠? 노아에 나왔던 아들입니다. 러셀 크로우의 아들로 나왔던 로건 레먼이 이번에 주연 자리를 찾네요. 그리고 샤이아 라우프까지 나오니까 이게 광고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2014년 최고의 전쟁 영화. 저는 사실은 전쟁 영화를 막 크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랬죠. 근데 저희가 전쟁 영화를 한번 다뤘잖아요. 론 서바이버. 론 서바이버가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도 더 대단한 전쟁 영화라고 하니까 뭐 나름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헝거 게임입니다. 헝거 게임 시리즈죠, 이거는. 헝거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만 흥행을 못하고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다고 하죠. 캐칭 파이어였나? 전작이 히트를 쳤고. 사실 헝거 게임 같은 류가 그거예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게 헝거 게임이랑 같은 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흥행을 못하고 해외에서는 폭발적인 흥행을 끌었던 게 딱 그런 류인데. 이 역시도 스크린 쿼터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작용이에요, 사실은. 스크린 쿼터제 없으면 헐리우드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보호장치는 필요하죠. 약간의 보호장치인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크린 쿼터제를 이용해서 국내 공룡들이 국내의 작은 영화를 못 서게 하는 거는 문제지만 그건 문제죠, 역시. 근데 스크린 쿼터제라는 그 장벽 자체는 외화로부터 국내 영화들을 지켜주고 있는 요소가 있어서 덕분에 스크린 쿼터제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이름 있는 감독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만 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 좀 흥행 못하면 바로 문 닫잖아요. 결국은 스크린 쿼터제를 보완하는 작은 제도들이 있어야 하는 볼 권리가 없어져요. 테스 같은 거 어디 가서 볼 거야. 우리가 개봉한다고 하긴 했는데 테스를 보시려면 막 찾아서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지방 쪽에서는 거의 볼 수 없죠. 그래서 무비 콜라주 형식으로 영진위에서 작은 영화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영을 하도록 하잖아요. 독립영화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런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비판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콜라주? 그게 서울에서나 가능하지 지방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영화관도 없는 분더러 그 영화관 중에 한 관을 그다가 내놓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해외 공룡 영화가 다 먹잖아요, 전국을. 그것도 안 좋지 않아요? 근데 해외에 어느 정도 작품성 있는 영화가 개봉될 그거는 있어야죠. 큰 영화가 있을 땐 다 먹어도 상관없다? 좋은 영화면? 좀 좋은 영화가 먹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되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되게 불만인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선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어찌됐건 헝거 게임 개봉을 하고요. 이 영화가 사실 제니퍼 로렌스가 그래서 엄청난 스타라 그러죠. 헝거 게임을 통해서. 헝거 게임 제니퍼 로렌스는 요번에 엑스맨에서도 나왔었고. 누드 사진이랑 그래, 그거 털렸더라. 그 남자친구와의 막 관계 이런 사진이 좀 털려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됐었고. 이게 해킹이라서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죠. 사실 그게 많이 털려서 제니퍼 로렌스가 그런 말을 했었죠, 인터뷰에서. 뭐라고요? 그 영상을 다운받아보거나 사진을 다운받아보는 사람들도 똑같은 변태라고. 그게 사실은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는 카톡으로 너무 퍼져. 전 사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만 범죄자야? 그래요? 전 사실 못 봤습니다. 어쨌든 헝거 게임이 개봉을 합니다. 이상으로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긴 한데 이게 나가는 시간은 다음 주니까.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다음 볼 영화. 밖에서 다음 볼 영화 뭡니까? 다음 볼 영화가 보이우드인가요? 다음 다룰 영화가 보이우드입니다. 보이우드고요. 보이우드 다음으로 다룰 밖에서와 함께 볼 다음 영화는 인터스텔라죠.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핫하죠. 엄청나게 핫하고 개봉 전부터 예매율이 엄청 낮고요. 사실 뭐 감독 네임밸류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 배우의 네임밸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잘 만들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보시고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뭐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박 기사는 이 영화 IMAX로 볼 겁니까? 뭐 3D나 4D로 볼 겁니까? 근데 IMAX를 제가 볼 생각을 했었어요. 네. 4D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좋대요? 보시는 분들이 4D는 약간 4D적인 요소가 되게 좀 없다, 뭐 이래가지고 별로라고 하시는데, IMAX는 되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 IMAX로 보는 걸 추천한다.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M2관 있지 않습니까? 네, M2관이 크고 좋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라는 하시는데, IMAX를 제가 이번 주말에도 한번 볼까 해갖고 찾아봤거든요. 네. 뭐 한 10자리 남고 그랬어요, 앞자리. 벌써 끝났어요? 예. IMAX로 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2D는 많은데, 네. 2D는 워낙 이제 상영관들이 많으냐 해서 뭐 볼 수는 있겠지만, IMA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쪽에 상암 쪽에서도, 여기 목동에는 없어요, IMAX가. 네. 그래서 상암 쪽에 볼까 해갖고 검색을 해봤는데, 뭐 좋은 시간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점심 먹고 나서 시간대? 이런 건 막 10자리 남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영화 기다렸구나, 엄청. 엄청 기다렸죠. 지금 예매율이 엄청나니까요. 네, 전 2D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네, 2D로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진 네. 않을 것 같아요. 영화관, 어쨌든 뭐 스크린들이 크니까, 네. 집에서 보시는 거 아니면은, 영화관 가서 보시면은 2D로 봐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당일 배송 영화방 제56방 데이비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 였습니다. 좋은 영화 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박 기사 추천작이고요. 네. 많은 분들 보시고 관련 소감이나 이런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박 기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